시청자 여러분, 밤 사이에 잘 쉬셨습니까? 이 마켓 시그널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잠깐 쉬어가고 있지만 이 선물 시장만큼은 조기 폐장을 걸어두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장이 닫힌 그런 상황이겠죠. 이어서 오늘 만약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더라면 아마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그린란드부터 또 일본의 이 조기 총선까지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보스 포럼까지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마켓 시그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다시 한번 이 미국과 EU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면서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닥스 지수가 1.34% 하락했고요. 또 프랑스 까크 지수도 약 2%에 달하는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 유로스톡 범유럽 지수라고 할 수 있죠. 전반적으로 1.7%가량 하락하면서 밤 사이에 있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들을 그대로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밤 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이런 장세를 만들었는지 뉴욕 증시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지정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잠시 전에요. 현지 시각으로 19일 이 가장 전 세계 이목이 쏠려 있는 행사이죠.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 드디어 개막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AI가 이 금융 관련 전반적인 경제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고요. 또 이어서 지정학적인 위기가 한껏 고조된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뒷판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죠. 우선 이 다보스 포럼이란 이 스위스 다보스라는 지역에서 열립니다. 이 때문에 이 원래 이름은 세계 경제 포럼이지만 우리에게는 다보스 포럼이라는 약간 애칭 아닌 애칭으로 조금 더 익숙하게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행사이죠. 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닷새간 열리는 행사인데 말 그대로 각국의 정상들과 또 기업 총수들이 한데 모여서 경제와 정치 이슈를 동시에 논하는 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조금 비슷한 성격입니다. 단순히 정치적, 학술적인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CEO들, 각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인사들이 한 자리에서 모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돈의 향방이 어디로 흘러들어갈지를 보여주는 그런 첫 번째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의 체크포인트는 바로 이 금융과 AI의 결합인데요. 과연 그동안 AI들이 막대한 자본 지출을 금융 쪽의 논리로 봤을 때 이게 실제로 수익성으로 연결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각 총수들이 만나서 대담을 통해서 이걸 증명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 레리 핑크 블랙록 CEO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요. 또 이어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또 켄 그리핀 등이 대담을 현재 준비 중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AI 기술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성으로 돌아올지 이걸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만족할 만한 응답이 나오지 못한다면 당연히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또 이어서 젠순항 엔비디아 CEO, 또 사티아 나델라 MS CEO 등 이 각종 빅테크들 CEO의 대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제 포럼에서 그치지 않는 이유겠죠. AI가 실제로 기업 실적에 얼만큼의 영향을 미쳤고 또 얼만큼의 비용 절감을 만들어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각 CEO들의 대담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정이 앞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지 가장 첫날은 개막식과 환영 연설이 밤사이에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이 밤사이에 대표적인 그런 이슈들이 큼직큼직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밤부터죠. 바로 1월 20일 화요일 현지 시각 기준으로 이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레리 핑크 블랙록 CEO의 대담이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성으로 돌아오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대담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또 팔란티어 CEO와 레리 핑크 CEO 간의 대담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수요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이 유럽 관련 발언을 어떻게 내뱉느냐에 따라서 이 지정학적 위기가 소강 국면으로 갈지 아니면 조금 더 심화가 될지 이게 미증시를 가를 다음 판도이고요. 이어서 또 젠슨 황 CEO의 대담도 마찬가지로 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각각 이 AI와 인류에 대한 조금 더 포괄적인 대담에 이어서 경제 전망 발표까지 이번 주 내내 지켜보셔야 하는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종전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톱어보고 있는 이슈가 바로 지정학적인 이슈죠. 밤사이에 또 금 가격이요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온스당 4,700달러 선에 육박했고요. 은 가격은 6% 이상 껑충 뛰어오르게 되면서 벌써 온스당 94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밤사이에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그것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코멘트다 대답을 보류하겠다라고 응답하면서 동맹국인 덴마크에 대해서 미국이 무력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금과 은 가격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유럽 8개국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고 있는 이 유럽 국가들은 미국채를 거세게 매도하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밤사이 보도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미 국채 금리가 매도세가 거세지게 되면 미 국채 금리는 상승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의 하락, 이어서 우리 증시의 하락까지 차례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한 국면인 겁니다. 또 이어서 다카이치 총재가 어제였죠.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이어진 보도였습니다. 이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또 2월 8일 내달 조기 총선을 공식화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뒷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어제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99년 1월 이후로 이만큼 높아진 것이 거의 처음이라는 것이죠. 이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자면 일본의 다카이치 총재의 이 조기 총선 공식화 발언에 있었는데요. 조기 총선 한다는 말만 들었었지 공식화가 된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에서의 조기 총선은요. 우리와는 달리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총리들의 정치 카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현재 이번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상당히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조기 총선을 함으로써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여당인 이 자민당의 입지를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사나이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면서 원화도 마찬가지로 동반 약세를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원화가 약세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각종 방어 정책을 펼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원화를 잡기 위해서 원화가 엔화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수액 섹터와 피해 섹터가 명확하게 갈리게 됩니다. 수액 섹터는 당연히 여행과 항공 주겠죠. 일본으로의 이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행 항공편과 이 여행들이 늘게 되면서 당연히 이 섹터는 수혜를 보게 되겠지만 피해 섹터가 문제입니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일본과 상당히 경합도가 높은 수출주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우리로서는 원화를 그대로 약세가 되게 둘지 아니면은 강세를 좀 더 띄게 둘지 이 사이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국면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 측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게 된다면 당연히 일본의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게 되겠죠. 이 때문에 좀 전에 이 그래프에서 보시게 된 것처럼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글로벌 돈줄이 조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엔캐리 트레이드, 이 일본의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 투자됐던 돈들이 회수될 수밖에 없고 이게 다시 한번 지난 8월에 블랙 먼데이처럼 엔캐리 트레이드발 청산, 급락을 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뉴욕 증시는 쉬어갔지만 글로벌적으로 이런 경계감은 상당히 고조가 된 경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각각의 특징주들은 밤사이에 어떤 뉴스를 가지고 왔을지 정보경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미국 증시가 간밤 휴장한 가운데 M7 종목들 꼭 짚어보셔야 할 이슈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보실 종목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는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테슬라를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보택시와 완전 자율주행, 인공지능 중심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면서 테슬라가 중국 생산 차량을 앞세워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는 초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종목, 애플입니다.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리서치 등 주요 금융기관이 아이폰 18 시리즈의 출고가가 전작 대비 대폭 인상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 가격 인상은 단순한 부품값 상승을 넘어서 정책적 변수까지 더해진 복합 위기의 결과라는 분석인데요. 아이폰 18의 성능과 혁신, 가격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꼽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보실 종목, 바로 메타입니다. 지난 1월 13일 메타버스 사업을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스 부문에서 1,000명 이상의 감원 발표가 나왔죠. 전략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부문은 2021년 이후 누적 손실이 7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 우려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VR 스튜디오 폐쇄 등 부정적인 이슈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단기 역풍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본업 수익성을 근거로 저평가된 강력 매수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만나보실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대상 신규 관세 발표로 시장 전반에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윈도우 파일 탐색기까지 확장된 코파일럿 기능 등 인공지능 서비스 통합이 본격화되고 있고 기술주 실적 전망 상향 기대도 투자 심리를 뒷받침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구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구글의 목표 주가를 335달러에서 37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애플과의 다년간 파트너십을 통해서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에 구글의 제미나이 AI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용될 예정이다. 이 지점이 바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 건데요. 여기에 구글 클라우드의 순이익이 2025년 124억 달러에서 2026년 2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AI 성장 기대를 뒷받침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는 양호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해드린 구글 클라우드의 순이익 2026년 2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전망이 나오면서 클라우드 산업 전반의 성장성도 부각되고 있죠. 시장 점유율 29%를 보유한 아마존 웹 서비스는 구글 클라우드의 13%를 웃도는 규모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클라우드 인프라와 AI 워크로드 채택 확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이슈 전해드렸고요. 매크로 지표 조민재 앵커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매크로 지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국제유가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WTI 국제유가 0.15% 상승하면서 배럴당 59달러 선 중반까지 차오른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무역 사용 관련해서 노코멘트 발언, 이로 인해서 상당히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죠. 거기에 또 이 독일의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면서 이 각종 군사비, 경제적으로 강경 대응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국제유가는 0.15% 단기적으로 공급 우려감이 확대됐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0.16원 굉장히 소폭 내렸습니다. 1,473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1,470원대 중반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환율입니다. 그동안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게 된다면 환율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 이런 공식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깨졌다는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7천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 환율에는 오히려 큰 변동이 없었었죠. 이렇게 환율 하락과 외국인 순매수 간의 강한 연결고리가 깨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환율 방어가 어렵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현재로서는 이 외인 순매수가 나오는 것과 환율이 하락하는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 보도록 할 텐데요. 2.27% 내리면서 93,000달러 선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 밤 사이에 호재거리가 한 가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금이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안전자산으로 조금 더 각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밤사이 나온 호재는요, 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 토큰화된 주식과 ETF 상품들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겠다. 이 소식이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현재로서는 거래일 다음 날 거래일에 정산이 가능하죠.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실시간으로 정산이 가능한 24시간 연중무휴 거래 플랫폼이 구축이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금 가격은 밤사이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벌써 4,700달러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금 가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린란드 병합에 방해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게 되면서 금과 은이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은 가격은 지금 이 시각 온스당 94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도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뛰어오르고 있는데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종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달 들어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조기 총선을 실시하면서 일본의 이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이겠죠. 이 때문에 미국 채금리도 마찬가지로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나 10년물을 중심으로 6.7bp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지금까지 밤사이에 이 매크로 지표 움직임 만나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다보스 포럼이 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공식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수장들이 모이는 세계 경제 포럼이 현지 시간 1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56회를 맞은 다보스 포럼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5일간 진행되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정상급 연설과 패널 토론 등 200여 개 세션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시장과 외교가의 최대 관심은 21일 오후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럼 개막 직전 그린란드 이슈를 둘러싼 유럽 국가들의 추가 관세를 예고하며 긴장을 키웠는데요.
이번 연설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AI, 에너지 패권, 우크라이나 전쟁, 그린란드 문제 등이 언급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빅테크 경영진과 함께 다보스를 찾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 AI 등 AI 핵심 기업들이 대거 동행했습니다.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된 유럽 8개국 중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정상도 참석하고 EU 집행위원장과 나토 사무총장 역시 현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만 그린란드 갈등의 직접 당사국인 덴마크는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AI 슈퍼컴퓨터 개발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인데요. 머스크는 SNS를 통해서 도조3 프로젝트를 다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AI5 칩 설계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머스크는 AI5 설계가 거의 마무리됐고 AI6는 초기 개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AI7부터 AI9까지는 9개월 주기의 고속 설계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자체 AI 칩을 자율주행 FSD 학습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활용 중인데요. 앞서 테슬라는 AI5, AI6 집중을 이유로 도조팀을 해체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외부 GPU 의존과 병행해 자체 AI 인프라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편 AI5와 AI6 칩은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데요. 머스크는 도조3와 AI7이 우주 기반 AI 연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구상으로 읽혀집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대만 반도체 공장을 인수하면서 D램 생산 확대에 나섭니다. AI 붐으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선제적 설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대만 파운드리 업체 PSMC와 팹 인수 의향서를 체결했는데요. 대상은 대만 мя오리현에 위치한 P5 공장으로 인수 금액은 18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6천억 원입니다. 거래는 규제 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2분기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수는 AI 서버,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메모리 공급이 부족해진 데 따른 결정인데요.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메모리 가격은 전분기 대비 50%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론은 공장을 단계적으로 개조해 D램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30만 평방비트 규모의 300mm 웨이퍼 팹 클린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는 의미 있는 수준의 D램 웨이퍼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산제이 메우로트라 CEO는 AI 업체들의 메모리 확보 경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대만 증시에서 PSMC의 주가는 하루 만에 9.9% 급등했습니다. AI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빅테크와 AI 스타트업의 전략이 갈리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챗 GPT 무료 서비스의 광고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막대한 AI 개발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수익 구조 다변화 전략인데요. 오픈 AI는 향후 몇 주 내 미국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으로 무료 이용자와 저가형 챗 GPT 고 구독자가 대상입니다. 오픈 AI는 광고가 답변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엔트로픽은 대규모 자금 수혈로 장기전에 나섰습니다. 엔트로픽은 약 250억 달러, 우리 돈 36조 원 규모 유치를 추진 중인데요. AI 모델 훈련, 추론 비용이 향후 수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판단입니다. 앞서 엔트로픽 경영진은 2027년 AI 훈련 비용이 최대 1,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광고 대 대규모 투자로 AI 산업의 생존 전략이 뚜렷이 갈린다는 평가입니다. AI 경쟁이 기술력뿐 아니라 자본력 싸움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알아봤고요.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대만 반도체 공장을 인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선제적인 설비 확보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AI 메모리 수요 그만큼 좀 급하다는 신호로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경제학의 기본 원리죠. 디맨드 앤 서플라이. 네. 서플라이가 굉장히 딸리고 디맨드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상승되는 구간이죠. 수요가 올라가는데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심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그 굉장히 좋은 지금 신호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겨울이니까 시원한 김치 생각나지 않으세요? 시원한 김치요? 네. 네. 하얀 쌀밥에 그 햄 한 조각에다가 김치 싸가지고 먹고 싶잖아요. 근데 이 얘기 왜 하냐면 그 요즘에 흑백 요리사도 이제 마무리 됐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김치 명인들이 처음에 대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유를 못 알아듣시는 분을 위해서 뭐 엔비디아의 GPU라던가 구글의 TPU, 뭐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 혹은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LLM으로 우리 소비자들과 만나는 유저들과 만나는 오픈 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뭐 그록3 이런 것이 경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김치 명인들이 이제 자기의 기술력으로 경쟁을 하는 거였죠. 누가 젓갈을 담아서 맛있는 맛을 낼 건지, 아니면 빛깔을 곱게 어떤 가루를 쓸 건지. 여기에서 이제 김치 명인들의 경쟁은 끝났어요. 이미 입소문이 나가지고 김치 명인들의 그 제품들을 상품화하는 단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모자라졌냐? 장독대가 모자라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플라스틱 장독대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거든, 아니면 오래가는 독이 그릇이든 장독대가 너무 모자라서 장독대 수급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른바 저장 장치 쪽으로 옮겨간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김치 명인들의 싸움은 이제 정말 칼날이 막 창창 부딪히는 소리는 안 나지만 네. 그런 정도의 싸움같이 느껴지는 그런 전장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주인공이다가 이게 어디로 갔느냐? 메모리 반도체 3강으로 간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지금은 장독대를 누가 많이 공급하느냐의 싸움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유리하죠. 장독대 공급업체가 세계에서 3개밖에 없다. 근데 그중에 2개가 우리나라 업체라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지금 어떻게 보면 1강 1중 1약이라던가 2중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전체 점유율로 따졌을 때 이 메모리 반도체에는 D램도 있고 낸드 플래시도 있는데 네. 이 모든 거를 따졌을 때 여러분들 HBM이라고 용어가 달라서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D램을 수직으로 쌓은 게 HBM이기 때문에 결국 HBM도 결국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통합했을 때 삼성전자가 가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부분을 가지고 왜 우리가 급하다는 뭐 신호로 보냐 뭐 이런 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신호로 보느냐? 삼성전자가 1강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 증시에 있고 나침반 형태로 먼저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선제적인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지금 속해 있는 씬도 잘 되고 있구나 라고 그냥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장독대를 막 구입을 하고 있다. 김치명인들의 상품이 제품화되기 시작하고 있구나. 인기가 너무 많네. 장독대가 부족하겠구나. 이게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학습, 굉장히 쌓고 있는 이 데이터 그 학습을 넘어서고 네. 추론 단계로 넘어서면서 저장 장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공장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수급이 지금 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 장치에 대한 비율을 장독대 해주시니까 또 이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메모리 가격이 분기 만에 50%나 뛰었어요. 이런 흐름이 좀 계속적으로 올해도 이어질까요? 뭐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 그 요즘에 D램 익스체인지 그 사이트만 들어간다고 하시죠. D램 익스체인지가 그 뭐냐면 이제 반도체 공부하신 분들은 필수 사이트인데 대만의 트렌드 포스라는 네. 그 IT 예측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트렌드 포스에서 D램 익스체인지라고 가격만 매일 올려주는, 물론 자세한 가격들을 다 보려면 이제 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볼 수가 있어요. 저 표에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그 방산시장 가보셨어요? 저 뭐 방산시장에서 제가 도배용품을 사진 않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막 인터넷 모바일 이렇게 어플로 사지 좀 믿질 못하는데 비유를 들려고 네. 방산시장에 가면 도배용품들을 팔거든요. 벽지랑 이런 것들을. 그날 딱 가가지고 일반인들이 그냥 거래하는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방산시장에 딱 갔어요. 유명하다고 해서 네. 그 도배용품이나 이런 거 물어보려고 월세집을 그 도배해야 되니까 도배랑 벽지 장판 하는데 얼마예요? 그럼 사장님이 오늘 가격이 써져 있는 거를 뒤에 보여주세요. 칠판에 붙어 있다고. 오늘 지금 도배랑 장판 가격 이거라고.
그게 바로 스팟 가격이에요. 네. 스팟 가격. 아. 근데 이제 전문가들 있죠.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통 안 가고 그 도배 장판 업자들 있잖아요. 업자들은 대량으로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오늘 일일 가격이 아니라 사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계약 가격이란 걸로 계약을 해요. 가격이 달라지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도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스팟 가격이라고 네. 해갖고 지금 보시면은 1월 19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위에 보시면 제니어리 19 맞나요? 2026. 네, 저 숫자에도 월이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도. 헷갈립니다. 네. 예, 1월, 2월, 노벰버가 19일? 막 이거 헷갈려요. 네. 디셈버. 어쨌든 1월 19일로 되어 있죠. 네. 자, 요거만 먼저 볼게요. 1월 19일로 되어 있죠. 근데 뒤로 가보면 이제 컨트랙트 프라이스라고 아까 제가 말한 네, 계약 전문가들이 사장님하고 계약하는 그런 가격 같은 거는 네. 지금 몇 월 달로 되어 있나요? 2025년도 노벰버로 되어 있어요. 11월자. 그쵸. 네. 2달 정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방산시장이랑 똑같아요. 방산시장의 스팟 가격이 결국에 모여가지고 한두 달째 계약 가격을 형성해요. 이것도 똑같거든요. 스팟 가격들이 결국 모여서 이 그 계약 가격을 형성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스팟 가격으로 볼 수가 있는 거는 되게 단기적인 흐름.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지금 이해를 하신 다음에 밑에 DDR3부터 위로 갈수록 DDR5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D램의 규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격. 근데 이제 3에서 5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이 지금 가장 중심이 되는 범용 그 제품은 DDR4입니다. 현재 규격이. 네. 근데 DDR4 보면 뭐 8기가도 있고 16기가도 있는데 DDR4 8기가짜리가 2.13% 오른 것으로 지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하루의 가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겠죠. 그거는 일반 소비자들은 그렇게 사야 되고요. 전문가분들은 방산시장에서 도배 장판지를 장기로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어떤 그 월의 평균 가격으로 줘요. 몇 달간의 평균 가격으로. 이런 게 어쨌든 모이는 건데 지금 보니까 DDR4 16기가는 1.24% 올랐죠. 그리고 위에 보면 DDR5는 0.52, 0.95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DDR5로 갈수록 지금 DDR4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요 DDR4의 가격이 오르는 게 DDR5에도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는군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된다고 했죠? 이제 한두 달 모여가지고 그 계약 가격을 형성한다고 했죠?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형성됐나 보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일일 가격이 결국에는 우리 또 한 2월 달, 3월 달 되면 그게 뭐라고 나오겠어요? 1월 달에 계약 가격으로 나오겠죠. 이거 보면은 D램 이제 컨트랙트 프라이스라고 EH 노벰버라고 되어 있죠. 네. 보통 이거를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눈 거예요. 11월을 1, 2로 나눈 거죠. 네. 11월의 두 번째 분기, 두 번째 하반기. 후반기인데 네. 11월 후반기 부분에 보면은 역시 여기도 DDR4가 8기가든 16기가든 21%, 22.5% 이렇게 급등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DDR4가 지금 요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것도 지금 두 달치가 모여서 이렇게 된 것일 거고 지금 1월 달도 또 DDR4가 지금 그 리드하고 있죠. 네. 그럼 또 이제 3월 달 돼서 1월 달 컨트랙트 가격이 또 이렇게 급등해 있겠죠. 자,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낸드 플래시까지 간 거죠.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차이는 그거예요. 컴퓨터 전원을 끄면 D램에 저장된 건 휘발성이 있어서 날아가서 없어져요. 근데 낸드 플래시에 저장된 건 계속 비휘발성이라 안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샌디스크 말했잖아요. 샌디스크 이동식 저장 장치에 공인인증서 넣고 다니면 공인인증서 그걸 뽑는다고 해서 공인인증서가 삭제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공인인증서가 매일 뽑는데 삭제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걸 매일 발급받는데 열받잖아요. 그렇죠? 오래 걸리고. 그거는 낸드 플래시에 저장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D램의 DDR4의 상승 가격이 낸드 플래시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전에 질문이 메모리 가격이 분기만에 50% 뛰었는데 네. 이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까? 그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램 익스체인지를 요즘에 맨날 들어가신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투자하신 분들이 옛날에 부동산 일일 가격 확인하듯이. 왜냐면 자신이 가진 게 여기에 연동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이게 계속 오르면은 내 주식 계속 가져가야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거의 뭐 매일 접속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판단해 보면은 일단은 일일 가격도 지금 DDR4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일일 가격이 모여가지고 계약 가격을 형성한 11월 달 후반기의 가격도 이미 25% 상승한 게 나타나고 있죠. 그럼 요게 이제 방향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렇겠네요. 일일 가격이 계속 높으니까. 그 아까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얘기를 참조하시면 돼요.
방산시장에 갔더니 오늘 도배 장판 가격이 또 올랐어요. 혹시나 하고 내일 다시 와봤는데 또 올라 오늘 또 올라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한 달 뒤에 와도 도배 장판 가격이 이번 달보다 올라 있을 계속 가능성이 크겠다. 올라가겠구나. 지금 네. 우리도 반도체 가격도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단지 상승률은 떨어질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상승률 떨어질 수 있겠지만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네. 높다. 뭐 방향성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개인 투자자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국내 증시에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좀 연달아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이런 메모리 대형주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거의 이제 주가랑 지금 연동되고 있죠. 아. 왜냐하면 지금 HBM의 그 수요가 굉장히 그 수급이 이제 수요와 공급이 수급이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HBM을 만들려고 D램을 HBM 쪽으로 활용하려고 뺀 거예요. 그러니까 레고 블럭이 한정되어 있는데 레고 해적단을 만들려고 일로 다 뺐어요. 그럼 나는 여기 레고에 조그만 거 다른 거 뭐 초코송이 같은 거 만들려고 하는데 부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D램 범용 제품 가격으로 풍선 효과로 밀어내고 있는 거죠. HBM 가격이 올라가니까 D램 범용 제품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3강이고 주력으로 파는 게 D램 낸드 플래시 기 때문에 이 가격의 지금 상승이 그대로 지금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의 샌디스크라는 업체가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추론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GPU, 뭐 CPU 합쳐진 뭐 통합 슈퍼칩 옆에 저장 장치가 탑재돼야 되는데 D램을 쌓은 HBM만으로 모자르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가격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아까 슈퍼칩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노트북 아니면은 핸드폰 이런 데 들어가는 D램 낸드 플래시 가격도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연말에 빨리 새 학기 지금 저기 학용품 필요하신 분들은 엄마한테 빨리 등짝 스매싱 맞더라도 빨리 사달라고 해라. 하루 그 빨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그때 뉴스가 지금 다 나왔더라고요, 지금. 학기 초에 지금 뭐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나오는 노트북 가격이 막 20% 30% 오른다고. 올라야 네. 된대요. 어쩔 수 없이. 어. 지금 사면 등짝 스매싱 더 맞죠. 그때 빨리 요구해서 새 학기 노트북을 장만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모리 관련주들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조금 관망하는 전략이 좋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거죠. 항상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미 글쎄요. 갖고 있었어야 지금 되나? 그쵸. 코스피 지수에 네. 비중이 30%가 넘었어요. 이 두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그냥 연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한 주라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사실 안 갖고 있으면 고민이 상당히 크죠, 지금.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000포인트라는 그 마디시스를 넘어서는 순간 저는 그게 끝이 아니라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예 거기서 무너지면 모르겠는데 5,000 전에 무너지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거기를 그냥 손쉽게 통과해 버리잖아요. 네. 그럼 한 번에 더 가죠. 우리 그 운전할 때랑 똑같잖아요. 150km 달리면 안 되지만 150km로 달리다가 정지선에 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초고수 빼고는 네. 바로 쓰지 못해요. 그래서 네. 쭉 미끄러지는 관성 때문에 5,000포인트 넘어서는 순간 탄력을 받아서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생각보다 더 미끄러질 가능성이 크다, 위쪽으로. 위쪽으로. 네. 뭐 우리 코스피 워낙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 괜찮을 것 같다는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시죠. 네, 오픈 AI가 챗 GPT 무료 서비스에 광고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만큼 좀 비용 부담이 심각해졌다고 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당연하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경험하셔서 이제 아시죠? 쿠팡도 그랬고 네이버도 그렇고 다 경험하셨잖아요. 쿠팡 와우 가입되신 분 여기 시청자분들이 한 80% 넘을 거고 10명 중에 8명. 네이버도 멤버십도 가입된 서 10명 중에 8명 넘을걸요? 왜냐면 지금 쿠팡 와우라던가 그 네이버 멤버십 가입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처음에 가입했을 때보다 3, 4천 원 막 올라요, 중간에. 근데 끊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락인을 시키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마찬가지. 오픈 AI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만회하려면 유료 서비스로 유료 그 가입자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좀 그리고 당연한 지금 흐름이죠. 경쟁이 치열해지고 네. 있잖아요. 지금 네. 사실 이게 어느 하나 우열을 상당히 가리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상당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가 치고 나왔는데 저도 뭐 여론이나 이런 거 댓글 보면 아는데 그게 구글의 제미나이가 또 압도적으로 누르지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 누구는 오픈 AI 챗GPT가 바보 같다고 하고 제미나이가 또 바보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미나이든 오픈 AI든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얘네는 긴 글을 못 써줘요. 긴 글을 쓰려면 또 클로드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클로드는 또 이미지 만들기에는 얘네가 더 좋아요. 구글 제미나이에서 나노 바나나 비오3를 이용해서 이미지 영상 만드는 게 더 낫거든요. 아니면 요즘에 또 그록3가 굉장히 일관성이 좋다고 해서 또 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챗GPT가 처음에 오픈 AI의 선점 효과로 누렸던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처음에 점유율이 LLM 점유율이 80%가 넘었는데 지금 60%대로 하락했잖아요. 요즘은 좀 확실히 다양한 AI 모델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광고 수익 모델이 AI 서비스 확산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좀 이용자들의 신뢰 측면에서는 부담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긴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걸 이겨야 되니까 학습을 더 시키고 추론 시장에서 더 돈을 쏟아부어야 돼서 비용은 많이 발생돼요. 네. 근데 그 비용을 회수해서 마진을 그 점처럼 남기려면 당연히 유료 서비스를 도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AI 서비스 확산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 오픈 AI 챗GPT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 왜냐면 서로 경쟁해서 프로모션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이 수익 모델이 요게 결국에는 경쟁을 촉발해가지고 더욱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는 유리한 지금 상황에 지금 적이 되게 되거든요. 네. 소비자들이 선택을 더 할 수 있게. 왜냐면 지금 저기도 보시면 아시죠? 그 넷플릭스도 보면은 저도 솔직히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광고 15초 보는 거 그거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광고 15초 보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족 중에 보니까. 네. 근데 저는 그 광고 15초 보는 대신에 가격이 거의 3분의 1로 떨어졌기 때문에 만족스럽거든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넷플릭스를 가입 안 하려다가 가입하게 된 거죠. 광고를 보는 대가로. 그 오픈 AI도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챗GPT 유료화돼서 안 쓸래 하다가 광고 요금제로 한 3분의 1로 깎아준다고 하면 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확산에는 네. 도움이 되는데 신뢰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그쵸. 왜냐면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 예를 들어서 뭐 정혜인 씨가 광고한 화장품 광고가 나오는데 그 특정 화장품 기업이 광고를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화장품 기업이 원하는 가치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나 이런 데 뭐 보통 물어보잖아요. 올리브영 가서 어떤 거 쓰면 좋아.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화장품 기업이 광고를 거기 해줬다고 해서 챗GPT가 LLM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거를 추천해줘야 되는데 오픈 AI한테 유리한 걸 추천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죠. 나한테 네. 정말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걸 추천해줘야 되는데 광고주의 입김이 여기 들어가서 잘못된 답변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신뢰도가 하락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이 응답의 중립성에 대해서 좀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 하는 말씀이네요. 거 드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번에 또 한편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금 수혈을 하면서 장기전에 나서는 모습인데 좀 생존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좀 개별 기업의 전략 차이로 봐야 될지 아니면 AI 산업 전반의 어떤 구조 변화의 신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전반이죠. 지금 또 미국 증시를 아직도 기대하시는 분은 이번 연도에 스페이스 X, 네. 그다음에 아까 클로드가 엔트로픽 거예요.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 챗GPT의 오픈 AI, 아까 말한 대로 지금 3강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오픈 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거든요. LLM 기준으로, 네. 대규모 언어 모델 기준으로. 아까 말한 무슨 뭐 이미지 편집, 영상 변환 그거 빼고 단 이게 채팅으로 쳐가지고 답변 주고받는 그 부분에서 3강인데 3강 중에 2강이 이번 연도에 상장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엔트로픽이나 오픈AI가 상장하면 또 자금을 수혈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장이 안 된 가운데 아까 말한 대로 하루도 지금 늦출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루만 늦춰지면 경쟁에서 바로 탈락하고 소비자들의 평가가 바로 나와요. 얘한테는 너무 답답해서 일로 가야겠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무료 가입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유료 가입자 싸움이기 때문에 유료 가입자는 이런 거에 더 민감하단 말이에요. 네. 무료 가입자야. 뭐 조금 답변이 뭐 이렇다라도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쓰면 되지. 근데 내가 돈을 내고 쓰는 입장에서 돈을 냈는데 얘보다 못해? 무료 서비스보다 못해? 그럼 나 유료 취소해야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한치도 늦출 수가 없으니까 상장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는 데를 다 찾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계속 소식이 나오고 있죠. 누가 뭐 빅테크가 얘네한테 투자를 했다, 엔트로픽에 투자를 했다, 오픈AI에 투자를 했다, 뭐 누가 합종 연행을 했다,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AI 산업 전반으로 계속 퍼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유료화 도입 요거는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무료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오픈 AI가 물꼬를 텄기 때문에 앞으로 구글의 제미나이도 그렇고 클로드도 그렇고 유료 서비스 모델이 굉장히 다양하게 갈라져서 나올 거예요. 넷플릭스도 지금 요금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네. 갈라졌잖아요. 초반에 네, 비해서. 네. 그렇게 갈라져서 나오지 않을까.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가능성. 네. 좀 그러면 또 국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궁금해지는데 뭐 투자자들의 관심이 AI 플랫폼보다는 뭐 반도체, 인프라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뭐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란 말이 지금 맞아 떨어지는 게 물론 환율 문제 때문에 뭐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AI 인프라 구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런 부분이거든요. TSMC가 제조하고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 서비스를 이용해서 오픈 AI 챗GPT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고 이 중간에 코어이브 같은 것도 있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픈 AI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알고리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포커스가 넘어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까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얘기, 국장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미장 투자자 서학개미 분들한테 굉장히 비아냥 들으면서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떵떵거리면서 할 말이 생겼죠. 주인공이 이제 우리가 됐어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김치 명인이 경쟁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픈 AI 챗GPT가 낫니? 구글의 제미나이가 낫니?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낫니? 테슬라의 그록스리가 낫니? 이 경쟁의 싸움. 여기 가서 창이 막 맞부딪히는 이 장면에 뭐 더 집중을 하고 있다가 이 장면에서 이제 포커스가 옆으로 넘어갔어요. 야, 저렇게 창을 겨누고 있는데 챙챙거리고 있는데 그럼 저 챙챙거리고 있는 거 저장장치 누가 만들어?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도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렇게 쉽게 움직이죠. 삼성전자가 저렇게 막 140%, 150%가 연 오르고 이런 부분이 네. 몇십 년 만에 나타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에게 아주 좋은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플랫폼이 좀 주춤한 상황에서 시장의 포커스가 반도체 인프라 쪽으로 넘어가는 현상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숨겨진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부터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이슈, 이 바로 전력기기주들 계속해서 이 상승 가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HSBC에서 이 리포트 한 가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이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보자면요. 일단은 목표 주가를 41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수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리포트 제목이 또 상당히 저는 인상 깊었는데 강력한 2026년을 향해 그동안은 강력하지 않은 정도였을까요? 앞으로 더더욱 큰 성장 잠재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4분기 일회성 비용에 대한 이런 부담은 존재를 하지만요. 이걸 압도할 만한 연간 수주 능력이 더욱더 기대를 모아주고 있는 LX 일렉트릭. 우선유 대표님, 이 목표가를 20% 가까이 상향 조정한 게 이게 엄청난 그런 상향 조정이잖아요. 66만 원까지 제시를 했네요. 예, 그렇죠.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변압기 시장이 조선이나 그다음에 반도체나 이런 시장 못지않게 작년에 엄청난 상승세를 거두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HSBC 증권이 이제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자세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변압기 시장을 이끄는 기업이 세 종목인데 세 종목에 대한 목표가도 역시 놀랍지만 그 세 종목에 대해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가 수익률이 지난 1년간 엄청난 그 수준의 이제 수익률을 갖다 보였다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더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멈출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강력한 2026년을 전망을 했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예, HSBC 증권은 LS 일렉트릭이 그 주가를 갖다 상승하게 된 배경이 이제 미국의 배전기라는 이제 그 전기를 갖다 배치하고 전기를 갖다 빼는 이런 것을 전체 배전기로 합니다. 네. 배전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데이터 센터 시장이 연평균 28% 성장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산업용 수요 시장도 25년에서 30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LS 일렉트릭 역시 거기에 이제 수혜를 입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LS 일렉트릭이 작년에 텍사스에 있는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 더 증설을 하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만드는 족족 다 팔리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증설이 가능하느냐? 그만큼 미리 준비했느냐 중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LS 일렉트릭이 미국 현지에서 관세외 부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HSBC 증권은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 변압기 시장이 작년에 초호황을 누리게 된 계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당연히 이 변압기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의 픽앤쇼벨로 단골로 꼽히는 그런 섹터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작년 내내 사실 재작년부터 나왔던 이슈였죠. 이게 미국의 노후화된 이런 전력기기들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랑 AI라는 거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문명의 이기를 갖다 줬죠. 석사생이 한 석 달간 이제 연구해서 갖춰야 될 보고서를 네. 우리가 30분이나 1시간이면 이제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우리 앞에 비서로 이렇게 앉게 되는데 이건 놀랍지만 대신 단점 무엇이냐?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통상에 네이버나 구글에서 하나의 질문, 이제 쿼리라고 합니다. 하나의 쿼리를 날렸을 때 돌아오는 답변을 얻는데 필요한 전력 소모량이 0.3와트시였다면 챗GPT에다 물어봤을 때 챗GPT가 우리가 알려줘. 물론 이제 알려주는 맥락도 되게 많죠. 그냥 단순한 하나의 답변이 아니고 엄청나게 긴 답변을 알려주니까 뭐 더 전기가 많이 먹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전기가 소모량이 통상의 기존에 있던 전기 소모량보다 검색 소모량보다 10배 정도 많이 듭니다. 3와트시 정도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그림이라든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성 AI를 통해서. 그러면 사실 전기 먹는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 전기 먹는 수요를 다 공급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의 변압기 시장의 교체 주기가 40년인데 40년이 2년 전에 돌아왔고 그래서 사실은 2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3, 4의 시장이 모두 다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가 맞물리면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 시장을 갖다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에 있는데 중국은 이제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가 일괄되게 중국 시장을 견제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 변압기 시장의 수요를 갖다가 그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어디냐? 사실 한국밖에 없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대형 변압기 3사가 모두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네, 노후화된 AI 이 수요 교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다가 중국에 대한 견제까지 이 세 개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이제 작년에 3사 중에서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주가 연간 상승률이 400%를 넘어갔더라고요. 예. 나머지 두 개사도 거의 뭐 150%이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KLS 기준했을 때 좀 전에 들으신 대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년 수익률이 무려 420%. 그러니까 대형사 중에는 거의 SK하이닉스 외에는 가장 높은 수익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이 140%, 오늘 말씀드린 LS 일렉트릭이 153%의 수익률을 갖다 자랑하게 됐습니다. 이 3사는 모두 대형 변압기, 중소형 변압기가 따로 있습니다. 산일전기도 있고 재룡전기도 있는데 그 중소형 변압기 말고 대형 변압기에서는 이 3사가 이제 그 미국 시장 갖다가 그 수익률을 갖다 올리고 있고 이 3사 중에서 사실 효성중공업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비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기조가 더더욱 좀 이 전력 시장의 팽창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측에다가 너희가 전액 너희가 쓰는 전기료를 다 부담을 해라 이런 또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전기 문제까지 거론한 이유는 무엇이면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미니 선거, 뭐 큰 선거는 아니지만 큰 선거는 이제 조만간 이제 그 중간 선거가 다가오니까 큰 선거와 미니 선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거들에서 공화당이 족족 패배했습니다. 네. 패배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 AI 데이터 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를 계속해 먹다 보니까 민간 발전소에서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기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일반 가정에서는 AI로 인해서 누리는 수혜는 기쁘지만 당장 우리가 일상생활 그리고 또 미국 동부에서 엄청난 한파가 닥쳤는데 한파가 닥친 것을 전기로 대비해야 되는데 전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섣불리 전기도 히터도 못 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패배도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AI 중요하긴 하지만 AI 너네 민간 그 데이터 센터 있잖아. 너네 지을 때마다 전기를 갖다 기존 발전소에다 끌어당기지 말고 니네가 자체도 해결을 해. 라는 요구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원자력 발전 기업들이 원전 기업들이 올라가기도 한편으로는 그럼 추가 증설이 불가피하게 되니까 추가 발전소를 짓게 되면 당연히 이제 변압기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압기도 같이 올라가게 된 그렇게 규결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변압기 시장이 엄청 뜨거웠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발명하면서 변압기 시장이 더 달아오르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발전소를 좀 증설을 하게 되면은 그게 또 변압기 시장을 부채질하는 주요한 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국내 3사를 좀 자세하게 파고들고자 하는데 우선은 제가 가장 놀랐었던 효성중공업 이렇게까지 400% 폭발적인 수익률을 거뒀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변압기 시장이 3사인데 HD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오늘 말씀 LS 일렉트릭인데 전체 시총으로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대장주입니다. 그쵸? 하지만 이제 화면에서 보다시피 수익률에서는 효성중공업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 중에 하나로는 어떤 점이 꼽히냐면 초고압 이제 직렬 변압기 시장에서는 HVDC 시장에서는 효성중공업이 유일하게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이 이제 그 압도적인 수익률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은 아까 말씀드린 시총에서는 최고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LS 일렉트릭은 양사보다는 약점이 있는데 어떤 약점이냐면은 상대적으로 세계적 인지도가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 사실은 영국이나 비롯한 EU도 사실 변압기 시장이 핫한데 이 세계 시장에 나갔을 때 글로벌 시장에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LS 일렉트릭의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그 점 약점으로 꼽힙니다. 네, 확실히 HVD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라서 수익성이 높은 점이 효성중공업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 이슈 보도록 할까요? 바로 넘겨주시죠. 자, 이 트렌드포스의 기사인데요. 굉장히 더 중요한 기사가 한 가지가 떴습니다. HBF, 이 2027년부터 2028년에 엔비디아 GPU에 적용될 수가 있다. 이런 기사인데, 아니, HBM은 알겠는데, HBF는 또 뭐야?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일단, 이 HBF는요, HBM의 성능을 D램이 아닌 낸드로 구현하려는 이 차세대 AI
메모리입니다. 이 점 좀 착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제 HBM뿐만 아니라 이 HBF의 상용화 레이스에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게요, HBF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2028년경, 그러니까 한 12년 정도만 지나더라도 HBF가 HBM의 규모를 훨씬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할 수 있다. 이런 또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이 HBF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HBM을 가지고 이미 공정 기술이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상당 부분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이 HBF 시장인데 우선은 우리 시장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먼저 한 다음에 HBF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은 코스피 5천이 이제 100포인트가 채 남지 않았었죠. 그 와중에 또 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기분 좋게 상승세를 이어가더라고요. 예. 그 꿈의 5,000피, 5천이 정말 가당키는 하냐라는 것이 이제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불과 1년 전 하더라도 코스피가 2,500대였습니다. 2,500대인데 엄청난 약진을 거들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줄 안다. 떨어질 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5천에 이제 100포인트 남게 됐는데 그 뉴스를 보시면 계시겠지만 야, 국내 시장이 무슨 5천이 되겠어라고 해서 인버스를 거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이제 가슴앓이를 마음앓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은 잘못된 판단이지만 코스피 5천에 불과 100포인트밖에 남지 않죠. 저는 이제 한 2분기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1분기도 아니고 지금 한 달이 1월이 채 안 끝났는데 불구하고 100포인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진짜 코스피 5천이 1분기에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엄청난 약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SK하이닉스는 거의 300포인트 가까운 수익률 거뒀고 삼성전자도 시총 1위 기업부터 삼성전자도 100% 수익률 거뒀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런 엄청난 약진을 거듭하게 됐다라는 점 알 수 있고 그러면 HBM이 사실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끌었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HBF가 된다면 코스피는 또 얼마나 상승할지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시총 1, 2위를 다투는 이 기업들이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작년에 260% 그리고 삼성전자는 거의 190% 가까이 올랐었죠. 이 두 가지가 코스피를 말 그대로 하드캐리했다. 이렇게 봐도 정말 무방할 것 같은데 일단 이 두 가지는 반도체 그중에서도 HBM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아웃룩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그래서 HBM 때문에 상승세가 높았는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2019년도에 이제 HBM 팀을 해체시켰어요. 삼성전자는 해체시킨 건 아니고 축소시켰어요. 말을 하지만 네. 해체시킨 수준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HBM에서 늦춰졌습니다. 늦춰지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데서 첫 번째 SK하이닉스의 선점을 뺏겼어요. 선점을 뺏기다 보니까 그래서 HBM3E, HBM 8단, 12단에서 연속적으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납품을 했지만 삼성 납품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납품 못했지만 다른 HBM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구글, AMD도 HBM 필요합니다. 심지어 테슬라도 HBM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에 거기에 테슬라는 자체적인 엔비디아 칩도 쓰긴 하지만 자체적인 AI 생성형 칩도 이제 만들었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HBM 필요합니다. 반드시 연산형 칩이 있으면은 반드시 HBM도 필요한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HBM 필요하다. 그래서 HBM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비록 엔비디아는 납품을 못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HBM 납품하면서 삼성전자가 그 HBM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짭짤한 수익을 거두면서 주가 상승에도 일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에는 HBM을 납품 못했기 때문에 HBF가 26년, 28년에 걸쳐서 상용화된다면 이 상용화된 이 시기가 삼성전자의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먼저 납품하게 된다면 아까 겪었던 수모를 갖다가 되갚을 수 있게 되고 거꾸로 삼성전자가 HBM처럼 SK하이닉스보다 HBF에서 늦춰진다면 또 하나의 수모를 겪는 동시에 이제는 HBM에서 뒤졌던 만회를 갖다가 만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HBM이 지금까지 코스피 5,000피를 만들어준 장본인인 건 알겠는데 여기에 나온 건 이제 HBF지 않습니까? M이랑 F의 차이, 대체 HBF는 뭘까요? 예. HBF는 HBM에다 F가 뭐냐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를 플래시 추가했을 때 HBF인데 그래서 좀 전에 들으신 대로 HBM 자체를 상용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거기에 대한 많은 기술적인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HBF에서 HB가 이미 있고 HBM에다 F 플래시 메모리를 끼워넣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기술적 난이도가 HBM보다는 지금보다 낮다. 그래서 그 전문가의 분석으로는 이제 올해부터나 28년이면 충분히 HBF의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삼성전자가 HBF를 상용화함으로써 이 승기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트렌드 포스의 이제 전망이 누구의 전망이면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의 전망인데 김정호 교수가 이제 전망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다음 여기에 샌디스크까지 같이 해가서 이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제 HBF로 시장에 내놓게 되면은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해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92년도에 최초로 이제 D램에서 세계 최초의 집약도를 보이면서 그 엄청난 이제 그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이것을 갖다 20년간 끌어오면서 삼성전자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이런 맥락에서 영업이익을 거둘 맥락에서 계속해서 130나노, 30나노, 10나노, 지금은 이제 5나노까지 낮아졌습니다. 이게 계속 그 선폭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선폭을 낮출 때 집약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BM 시장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전체적으로 더 많은 생성 AI 시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HBM이 없는, 그래서 낸드 플래시를 끼워 넣으면서까지 새로운 생성 AI를 도와주겠다는 것이 전 기술적인 이제 흐름입니다. 그래서 HBF가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의 어떤 변곡점에 맞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누가 먼저 HBF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한 번의 변곡점이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처럼 실패를 갖다 또 한 번 반복하게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38년이 되면 HBF 시장이 HBM 시장을 압도한다고 하죠.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장기적인 호흡으로 봐도 충분히 이런 밸류적인 매력이 충분하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그런 트렌드포스의 기사 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많이 춥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계속 영하 10도 이상의 그런 굉장히 좀 낮은 온도가 계속 된다고 하니까 이번 주는 건강관리도 투자와 함께 같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올라온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기사들 중에서 또 시장 관련된 기사들 4개의 기사, 4꼭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가져왔는데 앞서 조우진 대표가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오늘 기사에 나온 내용들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4분 실적 발표가 29일입니다. 아직 꽤 남았죠. 오늘 20일이니까. 그런데도 이제 워낙에 기대치가 높고 또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리포트라든가 이게 국내에서만 나오는 게 해외에서도 계속 나오더군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JP모건에서 올해 SK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이제 목표 주가를 100만 원 올리고 투자도 상향한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가 또 나왔는데 내용은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HBM, 그다음에 레거시 D램, 낸드까지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내는 모든 메모리 칩이 다 공급 쇼티지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익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EPS 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니 SK하이닉스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최근 SK하이닉스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의 또 하나의 축은 비교죠.
삼성전자,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교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나왔던 다른 해외 증권사 리포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SK하이닉스보다 나은 거는 미국 회사라는 거 하나밖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SK하이닉스가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PER을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SK하이닉스라는 이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메모리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고 가장 이익을 많이 나는 이 메모리 회사를 이 반도체 회사를 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요즘엔 좀 조용했던 ADR 얘기가 다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의 올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는 올해 SK하이닉스가 100조의 영업이익을 낸다. 앞서 말씀드린 JP모건은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110조 정도로 보고 있더군요. 근데 100조가 나오네, 150조가 나오네. 사실 이것도 이거지만 결국 이런 회사를 이제 얼마나 더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알고 그래서 더 투자를 많이 하느냐 사실 그거에 더 중심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SK하이닉스는 올해 컨센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컨센들은 아마 금방 바뀔 것 같아서 자세히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한 국내외 시장의 관심, 국내외 증권사들의 관심,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그에 비해서 SK하이닉스의 이 현재 밸류에이션은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12일 연속 코스피 오르면서 4,900선 넘어섰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의 어떻게 보면 이제 밝은 부분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어두운 부분은 결국 이제 개인 투자자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역시 또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외국인이 물론 작년 9월절만큼 주도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완전한 기관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죠.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줄창 팔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는 거는 개인이죠. 어제도 개인들이 인버스 상품을 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버스 상품뿐만 아니라 2배짜리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도 좀 대규모로 계속해서 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 얘기는 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렇게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상승의 질을 좀 분석해 보자라는 내용이 두 번째 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표가 좀 나왔는데 보시면요. 첫 번째 올해 들어서 12일 연속 좀 상승하고 있죠. 상승한 종목이 416개, 하락한 종목이 507개입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코스피가 역대 길게 올랐던, 장기간 올랐던 2006년 사례, 2019년 사례, 2019년 사례 두 번이죠. 보면 다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2019년 9월 4일부터 24일까지 13거래 연속 상승할 때 보면 상승한 종목이 700개가 넘는데 하락한 종목은 100여 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장이 올라갈 때 19년도나 2006년도 그때 이렇게 길게 올라갈 때는 골고루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떨어진 종목도 있었지만 올라간 종목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고 그게 특히 2019년에는 연속적으로 나타났고 근데 올해는 보십시오. 상승한 종목에 비해서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쏠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쏠려 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역시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이 대형주들 중심으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조방 원전으로 대표되는 최근에는 이제 올해 들어서는 역시 자동차 관련 종목들, 로봇 관련주들이 포함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몇몇 섹터에 한정돼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오른 종목과 떨어진 종목의 차이, 즉 오른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약간 기형적인 그런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조가 그럼 언제까지 갈 거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같은 반도체의 주도의 장세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소위 말하는 K자 형태의 장세는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게 사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부터 이미 보여왔던 거고요. 그런 게 되는 거고 사실은 우리보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 이미 이런 식의 장세, 그러니까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이분화되는 이런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거,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인 얘기로 좀 넘어와서 보면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지난 한 주간 국내 상장 ETF 수익률 하위 순입니다. 다 인버스죠. 여기에 대부분 또 소위 말하는 곱버스라고 하는 상품들입니다. 일단 한 주간 이렇게 12% 하락을 했고, 최근 상황을 좀 보면 뭐 거의 뭐 이제 1,000원 미만의 소위 말하는 뭐 동전주, 뭐 잡주 이런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TF 상품들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ETF 207억, 어제 하루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200을 2배 추종하는 200 선물 인버스 2X 2배짜리 이 ETF에 86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버스를 사는 개인들의 생각은 이제 조정받겠지 이거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조정받겠지라는 얘기는 작년 가을부터 작년 9월, 10월에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가 오를 때, 본격적으로 오를 때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따지면은 주요 ETF 상품들, 그러니까 수탁고가 몇천억 대 이상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상장한 지도 오래됐고, 이런 종목들, 이런 인버스, 특히 고버스 상품들은 지금 주가가 뭐 거의 이제 뭐 80%, 90%까지 손실이 날 정도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코스피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더 높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그렇게 올랐어도 퍼 기준으로 10배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더 오를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웃나라 대만 같은 경우는 17배 이렇게 되거든요. 그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들은 여전히 지금의 이런 상승세는 분명히 아주 격한 그런 조정을 수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더 무슨 코멘트를 할 수는 없고요. 뭐 개인 투자들의 뭐 이건 판단이니까. 대신 이게 뭐 자기의 투자 자산의 뭐 50%, 60% 이렇게 들어가셨다 그러면 참 이건 큰일이죠. 뭐 요즘에 게시판에 보면 뭐 어떤 분은 뭐 8억을 뭐 고버스에 투자했다 날렸다 이렇게 하면서 뭐 시장 떠난다 이런 얘기도 올라와서 화제가 된다고 하는데, 비중이 뭐 이를테면 10% 안쪽이라면 사실은 뭐 일종의 어떤 해지 차원에서도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비중이 크면 그러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석유화학 얘기를 좀 해보죠. 최근에 석유화학주들이 좀 반등을 해서 석유화학주들이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느냐라는 거에 기대감 가지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주는 2021년, 2020년 그때 한참 좋을 때는 뭐 한 회사가 몇 조의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뭐랄까 이게 좀 센 거죠. 탄력이 세고 베타가 높은 거죠. 그런 종목인데, 이 F1 가이드에서 나온 이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두 대표 화학주들의 실적 추정치를 보면 안 좋죠. 예. 기대를 하기에는 좀 안 좋습니다. 4분기 지금 뭐 1,586억 LG화학, 롯데케미칼이 2,350억인데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업계에서는 이거보다 한 2배 가까이 될 것이다라는, 이를테면 LG화학은 3,000억대, 롯데케미칼은 뭐 4,000억이 넘을 거, 이런 식의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쨌든 이것도 추정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업계의 얘기도 사실은 뭐 추정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2차 전지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중국발 이 뭐 엄청난 물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여유가 좀 없는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석유화학 섹터에 대한 이 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 턴어라운드의 기대감, 글쎄요. 4분기 실적 보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코스피는 정말 5,000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잖아요. 유럽 증시는 또 뭐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좀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뭐 이미 그린란드 이슈 가지고 지금 뭐 정찰병을 파견했다가 철수한 독일을 위시해 가지고 네. 이제 유럽 각국들이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역 제재 보복 이런 쪽으로 이제 또 유럽 연합 쪽에서 카드를 끌고 나오니까 또 베센트는 되게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보복 얘기를 또 나오게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그 유럽 연합 쪽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글로벌 마켓에서 보시면 미국은 어쨌든 AI가 경제를 끌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힘드네 해도 자체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지금 경제를 끌어올리는 어떤 동력이 있긴 한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뚜렷한 그게 없는 상황에서 동력이 따로 없는 예,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맞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방산이 유럽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것들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이제 유럽은 살짝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유럽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라든지 투자 자산 규모가 역대급인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팔면은 자기들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복을 네. 한다고 해서 보복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투매를 못 던지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너 죽어봐라 하고 나서 투매를 해버리면 중국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약간 살얼음판 걷듯이 네. 아슬아슬하게 막 힘겨루기 했다가 풀어줬다 이런 분위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어쨌든 중국 유럽 연합은 미국 대비로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강자의 모습을 보이는 데는 좀 제한적이다. 그런 게 시장의 우려로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럽 증시의 약세가 국내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지도 조금 궁금해지는데 코스피가 4,900선을 넘었어요. 이제 95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오늘의 돌파 여부는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올해 들어와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수 얼마? 5천 넘어? 6천 넘어? 이걸 물어보시는데 계속 그걸 보셔서는 안 되고 네. 지금 한국 증시는 그 멀티플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섹터별로. 네, 섹터별로.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게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단순히 레거시 업체 저평가 이 논리에서 벗어나서 휴머노이드 업체로서의 재평가, 네. 여기에 자율주행 이슈까지 같이 붙어버린다고 했을 때는 산업 내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재평가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도 레거시 쪽 메모리라든지 이런 쪽이 항상 보면 경기 사이클을 타가지고 등락이 엄청 심했는데 이게 꽤 오래 긴 시간 동안 지금 만약에 이런 강세가 이어진다고 했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뭐 조선 같은 경우도 미 해군 그 방산 시장이 우리한테 어쨌든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이 붙었을 경우에 멀티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도 우리는 항상 구경만 하고 있었던 우주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2032년까지 달 궤도선, 그다음에 달 착륙선을 보내겠다고 지금 로드맵을 제시했거든요. 네. 그러면 우주도 우리하고는 무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방산이 단순 방산에서 우주까지 붙어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또 멀티플이 변화가 있을 네. 것이냐. 이런 거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수보다는 업종별로 멀티플 변화의 어떤 요인이 뭔지, 그리고 이게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뭐 결국 지수 숫자보다도 섹터별 멀티플 변화가 더 중요한 구간이라는 말씀이시겠네요. 이렇게 좀 연속 상승 기록을 의식하는 장세 자체가 시장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편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모가 더 올 수밖에 없고, 네.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주식을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수 올라가는 거를 고스란히 누리고 아니면 초과해서 누릴 수 있는 쪽도 있는 반면에 나도 분명히 주식은 갖고 있는데 내 주식은 왜 이런 네. 굉장히 이게 극단화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작년 말에도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던 게 올해는 작년보다 그게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종목 전반이 확산돼 가지고 같이 고루 올라가는 거는 반등장의 성격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여전히 성장이 살아 있고 그다음에 멀티플을 조정할 수 있는 네. 요인이 있는 섹터들이 강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증시는 이렇게 강한데 사실 환율은 또 좀 오히려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디커플링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환율하면은 우리만 지금 죽어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작년이 달러 약세의 원년이었어요. 네. 그게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달러 약세 강세 주기로 나오면서 네. 미국 증시가 10년 강했으면 이머징이 10년 강하고 이게 반복이 됐었는데 금융위기 이후로는 미국만 강한 장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달러 역세 구간이 왔는데 하필이면 원화가 달러보다 더 약한 바람에 달러 역세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원화만 어려운 것 같은데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대만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국의 공통점이 뭐냐면 미국에 강제적으로 투자를 강요당하는 나라들, 의무가 부과된 나라들이라는 네.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해외 투자가 비교적 많아요. 일본도 와타나베 부인 얘기 계속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걱정을 하는 게 그만큼 돈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고 한국도 보시면 해외 투자 비중이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그건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연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엄청나게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기에 더해가지고 달러 강세를 보이니까 우리는 수출 기업이 많잖아요. 환전을 안 하죠. 달러를 갖고 있는 게 편하죠. 아무래도 이거 바꿔놓으면은 갑자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은 달러가 더 강세가 나오는 그런 패턴이 네. 나오는데 섣불리 환전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센티적인 요인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미국도 올해 역대급 돈을 계속 풀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강제 투자 얼마 해야 된다는 게 확정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놓고 본다고 보면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그 수출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네.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 예상하는 코스피의 연간 EPS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주가 지수보다 더 급하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어쨌든 달러로 벌어들인 돈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슈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네. 원화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것보다는 좀 상단은 막힐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의 환전 유보에 대해서도 이제 내부적 요인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환전 유보 움직임은 좀 언제쯤 완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시점이 있을까요? 지도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거보다는 중요한 건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심리적인 부분. 네, 이게 센티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음. 당장에 지금 자고 일어나면 저렇게 환율이 올라가는데 기업 입장에서 굳이 내가 달러를 갖고 있으면 되지. 또 미국에 투자할 돈도 정해져 있는데 네. 그걸 원화로 바꿨다 다시 달러로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환전 수수료도 분명히 많이 나갈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센티적인 부분에서 먼저 좀 잡혀줄 부분이 필요한데 그거는 정부의 힘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보다는 네. 결국은 무역 수지 흑자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한국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투자 계속 들어오게 되고 또 세계 구체 지수에 또 한국물이 3월인가 편입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인식이 바뀌면은 그래도 원달러는 좀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계속적인 무역 수지 흑자도 좀 필요한 요인이 될 수 네네.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또 이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이 강해지면서 또 여기에 부담을 느끼는 국내 반도체 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반등을 했잖아요. 뭐 시장은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업체가 받는 압박보다는 국가가 받는 압박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관세를 100%를 때린다 해도 결국 수요자가 필요하면 사각이 돼 있잖아요. 네. 마이크론 하나 가지고는 그 수요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마이크론이 대대적인 증산이 가능하냐 그것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랑 또 대만에서 생산하는 거랑 단가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들어와서 최대한 미국 거는 미국 내에서 생산해 주길 원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게 삼성하이닉스에 압박을 준다고 해서 지금 겁먹고 안 하면 큰일 나고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삼성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건 크게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됩니다. 다만 아마도 또 이제 비정부에서 네. 한국 정부를 상대로 다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있겠죠. 니들이 어떻게 해봐? 얘를 이제 뒤에서 네. 뭐 이런 압박은 들어올 수 있겠죠. 네. 시장 입장에서도 좀 이런 내성이 생긴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내성이 생겼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지금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워낙에 심한데 뭐 협박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처음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큰 어떤 세력에 의해 가지고 힘의
그 힘으로 압박한다라는 부담 때문에 흔들렸다면은 지금은 현실에 대한 직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영향 없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압박이 가속화되면 어떤 식이든 불이익을 영향을- 주려고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영향을 받겠죠. 예. 자, 한편 또 지금 다보스 포럼을 개막을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좀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기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네. 다보스 포럼의 성격 자체도 그렇지만 네. 거기서 뭔가를 결정하고 그럴 성격의 어떤 포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정도 보면 올해 연간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아이디어는 제공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예, 그게 무슨 뭐 큰 그림을 제시한다, 아니, 어떤 뭘 결정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현대차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CES에서도 워낙 좀 주목을 받기도 했고 아틀라스가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총이 현재 3위까지 올라왔고 현대차 그룹주가 동반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현대차 얘기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담스러운데요. 얘기를 하시기가? 아니요,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가 아니라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오르기 전부터 하도 떠들어놔가지고 제가 댓글 안 보는데 가끔 이상한 댓글이 있다고 들어가 보라면 들어가서 네. 보면 뭐 현대차 직원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러셨구나.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얘기 잘못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네. 저는 산업의 방향성을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방향성이요. 지금 현대차가 이제 가고자 하는 길 자체는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의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AI 산업에서 가장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산업입니다. AI를 확장시키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쪽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진입을 한 거를 시장이 이제 봤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제 다 왔다, 많이 올랐으니까 끝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산업의 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과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해가지고 노트북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거쳐가면서 한 단계 레벨업했었던 것처럼 네. 현대차 역시도 그런 그림의 초입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전반에 좀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네, 좀 네.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또 이렇게 단순히 판매량보다 그런 다른 지표를 좀 여러 가지 함께 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현대차는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작년 말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도요타 자동차하고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면 딱 절반이었어요. PBR도 0.5, 네. 토요타는 1.1. PER도 토요타는 거의 10배 수준 근처, 현대는 5배에서 6배. 왜 그래야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냐 아무도 없었거든요. 글로벌 영업이익 기준으로 2위 회사고요. 판매량 기준으로 3위 회사고요. 재무 구조는 오히려 도요타하고 맞승부를 떠도 전혀 뒤지지 않는 재무 구조에 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회사거든요. 그동안 저평가받았었던 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온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판매량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신차 출시를 7종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종을 포함을 네. 해가지고 7종 출시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신차 출시 모멘텀이 있는 해에는 네. 실적이 또 살아나는 그런 해였었고요. 네. 작년에 관세를 연초부터 25%를 두들겨 맞았었는데 올해는 15%로 줄었잖아요. 네. 그것만 가지고도 벌써 증인 요인이 나오는 거니까 올해는 뭐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주목하셔야 되는 건 이 가운데서 주주 환원을 더 강화할 가능성.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년 한시몰 법안이라면은 지금 조금만 더 배당을 늘려주면은 대상이 되거든요. 그럼 명분도 서고요. 그다음에 최대 수혜자는 오너 일가잖아요. 오너 지분이 8%가 약간 안 됩니다. 8%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수천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신차 출시나 뭐 관세 등등 좀 다양하게 기대해볼 만한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저희가 또 이제 다른 업종 얘기도 해보면 최근에는 반도체보다도 로봇이 더 강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올해 이 로봇을 주도주로 봐도 될까요? 네, 작년 내내는 테마주였었고요. 네. 올해부터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테마주라고 하는데 그 작은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오르기는. 근데 네. 올해 왜 주도주 섹터에 로봇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냐면 네. 그 본 주체는
현대차 그룹하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 그룹입니다. 삼성도요. 네. 그 소위 말해서 휴머노이드 쪽으로 해서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보여준 게 있는데다가 네. 이미 뭐 다른 채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 CES 취재한 쪽에서 지금 주문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게 2030년이 지나야 된다. 그 정도로 이제 수주는 어쨌든 캡티브 마켓을 포함해 가지고 네. 앞으로 이제 계속해 가지고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을 강화할 것을 이미 선언을 했고 엔비디아하고 협력하겠다는 것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체를 보여준 건 없지만 네. 그 두 개 그룹이 끌고 나간다 그러면은 네. 올해는 작년에는 해외 증시에서 로봇 주식들을 움직일 때 따라가는 테마성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실체를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같이 반응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체가 좀 나오는 그런 해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스페이스X가 우주 항공주를 쏘아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거 역시도 네.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첫 경험이잖아요. 스페이스X니 뭐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는 근데 스페이스X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 네. 이제 우주 산업을 주도해가지고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 위성을 쏘아 올린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걸 쳐다만 보게 되고 이거 테마야라고만 생각했었지만 우리도 우주 발사체 기술이라든지 그 위성과 관련된 것 또는 우주선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형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대개 다 방산주하고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우주항공 쪽에서 개별 종목 작은 것들보다는 그래서 멀티플 확장 가능성이 있는 네. 방산주, 대형주 쪽에서 연계를 좀 시켜보실 필요가 있고 대한민국이 달에 가겠다고 2030년까지인가 아마 달 궤도선을 보내고 네. 31년인가 착륙선을 보내겠다고 지금 로드맵이 제시가 됐거든요. 거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궤적으로 우리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주에 이어서 방산주까지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시장 대응 전략 잠시 후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또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